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료 편찬과 연구 사업, 추모 기념행사와 봉화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노무현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2의 노무현을 키워내기 위해 시민학교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모든 활동,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덕에 가능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힘이 되어주세요. 시민의 힘이 함께 커집니다. 후원회원 가입 안내 1688-0523. 지역별 주차요금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면 운전하기 편하지 않을까? 서울 정보소통광장에 나와 있어. 공개가 덜 된 건 청구하면 바로바로 결과도 알려주는데 웹에 있으면 뭐해. 10번은 넘게 입력 절차가 들어갈 텐데.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웬만한 사이트에 모두 쓸 수 있는 검색 위젯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쓸만한 요청 변수들이 있는 개발자를 위한 오픈 API도 있어. I Multi-Use U. 서울의 모든 데이터, 당신이 아는 모든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전 3번입니다. 소리 지직 소리 안 나고 목소리 잘 들려? 지직. 네. 지직 소리 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거 되게 잘 들린다. 이어폰에서 들리지. 짱이다. 지직 소리가 안 남지. 광인 독실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02회 정신 이상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 주간 뭐 했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뭐 하셨습니까? 요즘 그 부분 말씀하실 때 좀 또렷해지시는 것 같아요. 신경 쓴다. 매번 반복하니까 익숙해졌어요. 저는 곡성을 봤습니다. 진짜? 네. 저도요. 재밌어요? 또 봤어요? 봤어요. 거의 근 몇 개월 만에, 거의 1년인 것 같아요. 6개월, 1년 만에 영화를 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도대체 맨날 야동만 보가지고 영화 잘하잖아. 아내를 재우고. 글쎄요. 12시 넘어서 가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혼자 보러 가셨어요? 네. 진짜? 아내를 재우고 가는 건 뭐야? 왜냐면은 나 공감하는 게 안 보려고 그러죠. 제가 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있어. 어떤 좀 종교적인 색채도 좀 강하게 들어가고 그렇죠. 영화 자체가. 아내분이 네. 독실이가 곡성을 보는 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아내가 안 보는 것이 낫겠다.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쵸. 그 나빠진 게 되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그냥 독실이가 뭐 영화 취향이 안 맞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서 그냥 나 보고 올게 그렇게 얘기하고 갔더니 스크린 앞에 한 7명 정도가 있는 6명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하고 했는데 시작하는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웠겠다. 그 큰 관 전체에 좀 무서웠어요. 그게 현실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꿈꾼 거 아니야? 네,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곡성을 봤는데 뭐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요? 여기서 막 비판하면 안 되겠지, 영화? 아니, 괜찮아. 뭘 실망했는데? 영화가 덕실이의 전문적이고 충격적인 영화 해설이 진행되었으나 청취자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편집하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실이가 굉장히 길게 15분 넘게 곡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게 잘라져 나갈 것 같아요. 편집이 됐을 것 같고 네. 이거 뭐 곡성 한번 나중에 한번 다루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독실이가 이제 곡성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결론으로 성수를 뿌리며 한번 실제로 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 주간 곡성을 봤습니다. 한 주간 보셨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 두 분이서 같이 보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서로 안 친하니까. 그 앞에 앉아 있었던 7명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독실이가 곡성을 보고 있는 동안 저는 뒤로 돌아서 독실이를 보고 있었지. 뭐야? 잠깐 진짜 무섭다. 이거 섬뜩하다. 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독실이 거는 건너뛰고. 아싸. 한 큐에 2개 해결됐어. 김도희는 뭐 하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보내셨나요? 요즘도 요가 계속 하시나요? 네네. 요가 얘기 그만해. 딴 거 짜자 빨리. 요가 파이어. 왜냐면 저도 계속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생겨서 네. 제가 요즘 탄수화물 줄이기 자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거 한번 해주시나요? 저희 다이어트? 어떤 경험담을 섞어서? 다이어트 경험담이요? 이제 일주일 했는데? 아니 그 주제로 다이어트 해달라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셨어요. 아, 괜찮네. 근데 어떻게 탄수화물을 안 먹지? 그래도 다이어트 한 2주는 해보고 할지 말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탄수화물 안 먹고? 아니 먹어요. 줄였습니다. 줄였다라는 거구나.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느낌상 한 1kg 빠진 것 같지 않나? 아 그래요? 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거 어떤 실험도 있던데 설탕하고 지방을 따로 먹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설탕이랑 지방을 섞어서 먹었을 경우에 그 통제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걸 본 적 있어가지고 그거 최근에 봤던 것 같아요. 그 TV에서 하던데 다큐멘터리로. 아 그래요? 그죠. 무슨 진화였는데 인류의 진화 뭐 이런 거 했을 때 있었던 거. 어쨌든 깡쌤은 다이어트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고 정작 필요한 사람 딴 사람인데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데. 김도희는 뭐 했어요? 늘 일상이 똑같아가지고. 일상이 똑같았습니까? 네, 다음 주에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가의 레벨은 몇 레벨까지 올라갔습니까? 요가 정말 요즘 잘하지요. 만 레벨 찍었습니까? 아니 근데 저 스스로는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 계속 오시잖아요. 신입생들이. 예. 누가 와도 나보단 잘해. 아, 그 정도 레벨이군요. 네, 저번에 뭐 외국인 아저씨가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인데 나보다 잘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예전에 5레벨이라고 한 것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레벨이 5레벨이라고 5레벨. 명상은 장난 아니지. 명상한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신뢰가. 대충 보내셨군요, 한 주를. 네. 오늘은 그래서 정신 이상 특집 2번째 시간입니다. 김도인이 저번에 성격 이상 테스트 해줘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내 성격이 이렇다네. 그래서 게시판과 뭐 잔뜩 채워주셔가지고 네. 이상한 분들이 참 많았다. 사실은 그 간단한 테스트만 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에서 강조했지. 이거 성격 장애여서 성격 유형에서 알아봤던 애니어그램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이 고착화돼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좀 심화되는 패턴을 알아보는 의도지 전문가에 의해서 진짜 상담받고 진단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김도인이 뭐라고 강조했었냐면은 일단 재미로 요 방송은 재미로 듣고 그러니까 자기 이해의 시간으로 갖는다라고 한 거지 그렇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걸 방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상한 사람은 깡쌤이 왜? 깡쌤이 오늘 준비해 주시겠다. 네. 광기가 뭔지 보여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광기. 네. 광기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계셔서. 아 그래요? 네. 누굽니까? 일단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성격 장애 문제 이런 걸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신의학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이제 20세기 초반, 사실은 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급격하게 뭐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룬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발달하고 뭐 신경생리 연구가 진행되고 하면서 이제 개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시스템이 꾸준히 발전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 방송은 이제 그 어떤 아주 일부분을 실습과 함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광인들이 있는가. 그렇죠. 실습과 함께 그 맛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 방송은 이제 이 정신병, 소위 말하는 이제 정신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 학자가 있죠. 아,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보여주고자 이제 기획을 했는데 이걸 왜 내가 맡은 거냐? 왜 맡으셨습니까? 이거 회의 때 깡쌤이 자기가 한다고 하셨어요. 맞아, 저 그랬던 거 같아요. 우리가 하라고 내가 한 거 한다고 아니야? 알았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뭐 힘든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오늘 하는 건 뭡니까? 예,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쓴 광기의 역사라는 책.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셸 푸코를 말하는 거예요? 광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철학가 사람들도. 미셸 푸코를 어떤 사람들은 좀 독일 철학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뭐 현대 철학에 끌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 현대 프랑스 쪽에 특히 체질이 안 맞았어요. 그렇죠. 깡생 같은 경우에는 고전 철학, 고대 그리스 그걸 좋아하잖아.
그리고 프랑스 철학이 특히 되게 어려워요. 말도 그렇고. 그렇죠. 네네. 프랑스 철학 얘기 듣고 있으면 아구지 날리고 싶고. 네, 그렇죠. 저는 아직 안 봤으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싫어요. 100%. 단적으로 얘기해. 오늘 얘기도 싫어할 거야. 좋아할 수도 있어.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성향이 비슷하기도 아니.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깡새께서 오늘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걸? 네. 맞아. 미셸 푸코의 이분이 이제 광기 미셸 역사. 푸코가 사실은 독실이의 적의 어떤 계보를 잇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네. 독실의 적 니체 있잖아요. 니체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얘기 그만해. 알았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책 이름이 싶었는데. 책 이름이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고 미셸 네. 푸코가 이제 1961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원래 이게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책입니다. 이 두꺼운 책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냈던 거였어요? 네. 아니 미셸 푸코의 지도 교수님들은 무슨 죄야? 이걸 다 읽어가지고 확인해야 돼?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페이지 수를 제가 봐드릴게요. 책이 정말 두껍습니다. 800한 60페이지인데 뭐 역주 뭐 이거저거 다 빼면 그래도 한 800페이지는 넘는. 그래요? 뭐 얼마 안 되는구만. 저 책은 저도 이름을 들어봤어요. 광기 역사. 유명한 책이죠. 그 인문학 쪽에서 유명하면은 그건 못 들어보거든요. 저는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아, 네. 그게 아니라 도서관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도서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냥 쭉 돌아다니다 보면 전 책이 두껍기 때문에 제목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두꺼운 책들을 몇 권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고 제목 자체가 되게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재밌겠다. 언젠간 읽어봐야지 했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 내 얘기는 아닌가. 네. 그렇죠. 그건 아니고 최 사장 얘기 같다. 읽어봐야지 했었는데 그 책을 다뤄준다니까 되게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독실이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책들 네. 기억 남는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 역사. 지금 갑자기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는 그 미토콘드리아? 인문학 서적이라고 했잖아. 인문학 서적이라고. 인문학 서적 중에서. 저도 도서관 가는데 그때 그 책 이름이 모스키토였어요. 엄청 두껍더라고. 모스키토. 네, 영문판이었는데 그거 제가 차마 못 봤고 그거는. 네. 그거 말고 뭐 세계 1차 대전 뭐 1권, 2권 막 이런 식으로 두껍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인문학 책이 아닌가? 아직 뭐 역사니까 인문학.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광기의 역사라는 책 제목만 보면은 마치 어떤 인류 역사상 정신병이 어떻게 바뀌어왔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왔고 막 이런 걸 추적한 책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네. 예, 이 책은 이제 정신병 그 자체에 대한 책이 아니라 인류의 어떤 역사상, 특히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그 서구 문명 속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약 15세기에서 한 19세기 이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정신 이상 혹은 정신병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여기서 이제 광기라는 말을 계속 쓸 텐데 이 정신병 혹은 광기라는 것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여겨졌고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갖다가 이걸 이제 800페이지를 넘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였지. 현대에 있어서 우리 정신병, 정신 이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왔는가,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인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오늘 그 광기의 역사 이걸 다루기 위해서 저희 방송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초대 손님 두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스스로 광희님을 이제 인정하신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광인일 최 사장입니다. 광인일. 오늘 초대 손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그거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광인일 이런 거. 그 정신 뭐였죠? 분열형 성격장애였나요? 네네. 분열성 성격장. 분열성. 네. 광인 2. 뭐 내 이름 말해줘. 이름 말할 때까지 아파하지 않겠어. 강박성 성격장애. 두 번째 광인은 네. 이제 독실님께서 좀 강박성이었습니다. 이 두 분께서 사실은 이제 광인님이 입증되셨기 때문에 광인을 시야에서 이 프랑스 대학자의 작업을 한번 비판적으로 걸러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박사 논문을 저게 800페이지 넘게 썼다는 점에서 이 책의 저자도 광인이 아닌가. 그거 불가능하죠. 페이지 수 저렇게 쓰기가. 근데 이분이 이제 이름이 후코예요. 네. 영어. 예. 후코. 예. 후코.
예, 푸코. 네. 뭐야? F 발음을 자꾸 쓰겠습니다, 제가. 아, 발음 예. 조심하시고요. 네, 예, 잘못하면 욕이 되니까 푸코라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학자입니다. 사실 이번 방송 이제 푸코라는 프랑스 사상계의 거두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푸코를 다 다루려면 뭐 푸코의 인식론이나 뭐 학문적 방법론 뭐 이런 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서 이걸 다 통째로 해야 되는데 해줘. 이것만 해도 한 24부작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오늘부터 예. 24부작 1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 거 양보하죠 뭐. 그래, 아쉽지만. 양보해. 그래서 그 왜 푸코의 이런 뭐거를 빼먹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코라는 학자에 대해서 좀 알고는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예, 그 흐름에 굉장히 큰 이정표, 포스트 모더니즘에 하여튼 큰 거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상가고 프랑스 사람이고 뭐 알티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제자이자 뭐 들레즈나 부르디웨 뭐 이런 그때 당시 프랑스 사상계의 거두들과 동문수학한 아, 그렇구나. 예, 그런 학자입니다. 알티세르의 제자였어요? 푸코? 네네. 오, 그래. 이게 1926년생인데 좀 일찍 죽었어요. 예, 1984년에 죽었는데 이제 뭐 에이즈로 합병증으로 인해서 좀 빨리 돌아가셨고 이 푸코라는 분의 어떤 주된 문제의식은 그 저희가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 방송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근대 이후에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어떤 보편성이라는 이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근대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푸코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당연하고 자명한 게 아니다. 사실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형되고 바뀌어온 것 중에 우연히 나타난 어떤 산물일 뿐이다. 이거를 밝히고자 했던 게 이 사람의 작업입니다. 뭐 어떤 게? 근대 이성? 근대 이성이 내세운 어떤 보편성. 아, 보편성. 예. 아, 보편성이라는 것이 항상 변화해 왔던 거다. 예. 보편적인 게 실제로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역사적 변천 과정에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책이 이제 광기의 역사가 사실 이제 두 번째 책인데 어쨌든 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책이 1961년. 광기의 역사. 그리고 말과 사물이라는 책도 있어요. 말과 사물. 예. 이게 이제 말이 무슨 말인가요? 홀스지 당연히. 홀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워드입니다. 워드. 아니지. 깡쌤이 저걸 굳이 하시는 걸 보니.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또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죠. 네. 감시와 처벌. 네. 그래서 이 문제의식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기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그 구분 경계선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변동되어 왔는가. 또 이게 근대 사회에서 어떻게 발명된 것인가. 이런 걸 밝히는 책이고요. 이제 말과 사물 같은 경우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어떤 담론 체계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걸 까발립니다. 제가 지금 혀가 꼬이지 않습니까? 정확해요. 또 잠을 못 자가지고. 잠 못 잤어요? 예, 지금 숙제하다가 방금 와가지고요. 아, 네네. 숙제가 어렵네요. 어쨌든 푸코. 푸코. 포커요? 포커. 어쨌든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은 이제 우리 사회의 권력 체계가 개인의 정신을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하는가. 이걸 이제 감옥이라든가 학교 이런 걸 분석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오늘날 서구 사회의 어떤 이념이나 제도, 생활 체계가 사실은 역사적 산물일 뿐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폭로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작업 스타일이 그 어떤 비하 의미가 아님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변태적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방식이. 작업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헌들을 읽어내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읽으려면 사실 힘듭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광기의 역사 같은 책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시기 중에 나왔던 웬만한 소설이나 수필, 시곡, 뭐 시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역 그 사법부의 재판 기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뭐 병원의 진료 기록이라든가 뭐 감옥이나 보호 관찰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들의 명단, 뭐 감옥 간수가 쓴 편지 이런 걸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뒤집니다. 그렇구만. 네.
그래서 뭐 의학 기록이라던가 뭐 정부 기록 문헌 같은 거를 몽땅 다 지져가지고 이 문헌들에서 각각 이 광기라는 개념이 어떤 맥락으로 혹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다 뒤적거리는 거예요. 광인 2구만 제 과입니다. 광인 3. 강박이죠. 맞죠? 약간 자료 조사를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가운데 막 텍스트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키워드가 또 다른 키워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막 분석하는 기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 사장은 뭐 신자유주의, 그 미스터리랑 자주 연계돼서 언급된다 이런 걸 분석하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 머리로 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그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을 갖다가 이 책에 담았다. 아날로그적 빅데이터 분석.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명언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아 예. 네. 신께서 유일하게 광인을 만드셨다면 아니죠. 푸코일 것이다. 만약에 신께서 인간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한다면 미셸 푸코의 능력을 그대로 알파고에 주지 않았을까. 네. 그러나 오직 신만이 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푸코의 작업 방식을 뭐 역사, 철학적인 방식이라고도 부르고 뭐 자기 스스로는 뭐 초기에는 계보학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뭐 고고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핵심은 문헌을 엄청나게 뒤진다. 니체의 계보학과 연결이 되나 보다. 예, 연결이 되죠, 그것도. 네. 그래서 고문헌 덕후 중에 덕후고 제가 생각할 땐 그것은 이게 사진 기억인가 봐. 이게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나 봐요.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돌리는 게 아닌가. 패턴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푸코의 책을 읽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네, 제 머리는 그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머리로 알파고의 계산을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코가 아주 저한테 많은 어려움을 줘서 깡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노가다는 깡쌤이 하고 우리는 한 3-4문장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정신병이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정신분열증, 편집증 그런 거 아닌가? 정신분열증이라 하면 이제 뭐 망상을 자꾸 한다거나 뭐 피해망상이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대망상이라고 해서 난 뭐 하느님의 뭐 모식이다, 뭐 하늘에서 내려온 뭐 왕이다, 아니면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혹은 뭐 환청을 듣는다거나 외계인이 있다라든가. 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서 최근에 이슈도 좀 됐죠. 네. 그래서 흥분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뭐 상대방을 위협하는 분노 조절 장애도 많이 보고 또 성도착증 이런 것도 화제가 자주 되죠. 예, 그 제주도에 계셨던 그분 같은 그 성도착증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정신지체나 또 틱장애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것도 다 이제 일종의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요즘 이제 치매 같은 것도 그 정신질환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조증 같은 거죠. 그렇지, 우리도. 예, 뭐 우울증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 경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우울증이나 조증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막 이런 증상들에 대한 보고가 있고 치료법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될 정도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불면증이나 뭐 폭식증, 도벽 이런 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이죠. 그리고 뭐 각종 중독, 쇼핑 중독에서부터 인터넷 중독에서 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요즘 정신의학 쪽에서는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이런 정신병은 나도 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이분은 이미 걸려 계시니까 이 두 분은. 예? 저도 저희가 이럴 줄 몰랐어요. 인터뷰. 저는 제가 정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누구나 정신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 네. 너무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질병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그렇게 해석하던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회피하고 싶어서 다른 현실이라든가 다른 거에서 회피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있고 정말 중독으로서의 게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중독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죠. 요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지난 시간에 이미 결론이 났지만 어느 정도는 일종의 버그 느낌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발을 해놓고 나면. 그 인간 정신도 굉장히 복잡한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딘가 누군가는 버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 이제 그 버그가 좀 치명적인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이제 덜 치명적이지만 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더 심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버그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기본 구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게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진단하는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망상이 뭐 심해졌다, 망상이 있다 이런 게 있겠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울하다고 우리가 우울증을 진단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진단 기준이 있고 근데 그 기준이 사실은 되게 좀 모호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실험 같은 거 보면은 정신병자인 척하고 의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바로 정신병원에 들여보내줬고 그 다음에 아주 너무 멀쩡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날 퇴원시켜주지 않더라. 이런 것들 그 실험이 있었지. 네, 물론 비판은 있는 실험이에요. 본인이 처음에 이제 신뢰 관계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고 그 말은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정상인과 정신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도차. 정도의 차이다. 근데 모든 게 다 정도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경계선이라는 것이 희미하다고 해서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우리가 그 경계선이라는 것이 희미하긴 하지만 실제로 정신병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정도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최 사장님 입장은 우리가 뭐 정신병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에 어떤 실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난 있다고 생각해. 있지. 그리고 뭐 푸코에서 있다가 뭐 자세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의 치료나 사회적인 감금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질병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신병 중에서 어떤 거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정신병은 정신질환 너무 거그죠. 한두 개를 좀 찍어주시면 이야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너요, 너. 강박? 강박? 지금처럼 이렇게 막 나누려고 하는 거. 강박은 정상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정상이다. 이거는 뭐, 저는 정상이라고 믿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경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경계가 어디쯤에서 선정이 되나요, 그게? 나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합의. 딱 원하는 대답을 한 거 아닌가요? 정답 얘기했지. 예습하고 왔어? 사회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미친놈 저거 미친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 선생님이 미실 포커한테 한 것처럼. 야, 들켰어. 사실 요걸 자주 입에 달고 살긴 해. 저도 사실은 이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도 오늘 또 오다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거야. 예, 앞차가. 예, 앞차가 지나치게 서행 운전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저분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친 거 아닌가? 원래 빵빵 운전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네. 나보다 조금이라도 빠르면 다 미친놈이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다 병신이라고. 너무 천재인데? 근데 너무 공감했어. 아,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왜 이렇게 늦게 가?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흔한 생각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정신병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접근하면 좀 위험할 것 같고 혹시 나한테 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범죄와 엮이기도 하고. 근데 땅쌤이 얘기한 게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병 그러면은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다. 라는 거지. 그리고 선천적으로 결정돼 있다고 보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질환이 있고 아니면 집안적인 내력이 있어서 저 사람 정신병 발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병 하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좀 이렇게 격리시키는 개념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병원. 예, 정신병원 이야기 항상 것도 나오죠. 있고. 그러네. 예, 아예 이제 정신병동이라는 게 있고. 언덕이 하얀 집. 언덕이 하얀 집. 그래서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 가족 두 사람만 동의를 하면 뭐 정신병원에 낼 수 있다면서요. 가족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소견이 그쵸. 있으면. 예, 의사랑 이렇게 짜고 뭐 유산을 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거나
이런 사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신병 하면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뭐 격리, 좀 선천적인 유전적인 결함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치료해야 되고, 네, 치료해야 되고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정신병의 개념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갖다가 푸코가 도서관에 가서 네. 찾은 겁니다. 이분은 도서관에서 모든 정보를 다 서칭하신 인간 구글 그런 분인데요. 일단 아주 오래전부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또 광인들이 있었겠죠. 동네마다 바보 형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태원에도 한 명 계신다고 제가. 예? 예. 예. 제사장 동네에도 한 명 바보 형님이 돌아다니신다고 막. 그렇죠. 없는 것 같은데. 이사 갔잖아요. 네. 이사 갔습니까? 네. 동네를 옮겼군요. 예. 동네가 저를 옮겨간 거죠. 무슨 말하는 거지? 어쨌든. 그지? 동네에 있었어. 동네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광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간 외부의 초자연적 힘이랑 자꾸 연관을 시켰죠.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 뭐 신령, 뭐 영혼, 신적인 존재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환각이 보인다거나 환청이 들린다거나 뭐 성격이 변하고 뭐 이상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무당들이 하는 신들리는 현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니면 뭐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해가지고 디오니소스 신이 이제 포도주와 광기의 신, 비이성, 반이성, 반이성의 신 그런 거 아닙니까? 축제 때마다 숭배자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쿵쿵쿵쿵 하면서 이제 비트에 맞춰서 그렇죠. 막 나체 상태에서 막 황홀경을 느끼면서 춤을 췄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제 어떤 미치광이 같은 행동이 좀 초자연적인 힘과 연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푸코가 본격적인 문헌 분석을 시작을 하거든요. 중세 시대의 광기의 모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세에서부터 르네상스 문헌에 나타나는 다양한 광인들의 모습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문헌들에서 광기라는 게 이제 중세 시대의 인간의 결함, 악덕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리석음, 뭐 나약함, 이런 걸 보여주는데 완벽한 이성을 갖춘 신과 좀 대비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중세에서부터 예, 그렇죠. 또 광기는 탐욕이라든가 호색, 뭐 분노와 같은 어떤 도덕적 무난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좀 긍정적인 의미로도 자주 등장을 해요. 광인들이. 그러니까 설화라든가 뭐 교훈극 뭐 이런 데서 보면 어릿광대나 뭐 바보, 익살꾼 같은 역할들이 나와서 바보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광기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어떤 감춰진 진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문장이 한 5문장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300페이지 분량입니다. 이 300페이지를 제가 요약의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요. 예,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직접 구경을 한번 하시고요. 지금 깡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광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그렇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좋았다,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야. 그지?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일단 무서운 것도 있었겠죠. 우리 삶에 어쨌든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신성이랑 연결이 된 거였으니까. 예, 그리고 뭐 경외롭기도 하고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었던 거. 중세에서는 이게 약간 부도덕한 면, 그 나약한 면 그런 것과 연결되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해주기도 했다라는 그렇죠. 거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광기를 통해서 어떤 진실이 폭로되고 뭐 이런 장면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곡 작품이라던가 뭐 소설 작품 같은 걸 보면 이 미친 광인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인과 정상인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이런 것도 보면 그 주인공들이 막 미쳐가가지고 뭐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푸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을 분석을 하는데 제가 그중에 읽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돈키호테. 네. 사실 돈키호테 지금 생각해보면 주인공 자체가 약간 광인이시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조현병인가요, 이게?
그렇지. 과대망상. 그렇죠. 네. 조현병이랑 같은 거예요? 과대망상이랑? 근데 꼭 과대망상을 한다고 해서 조현병으로 네, 명령하기는 좀 어려운 다르긴 것 한데. 같아요. 하나에 네. 드러난 증상은 있는데 그 과대망상의 증상이 여러 가지로 중첩돼요. 다른 네. 병. 네. 그래서 그 주인공 돈키호테를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모자라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대의 어떤 사회 질서의 부조리한 모습이나 위선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예, 순수하면서도. 예. 그러니까 돈키호테 같은 작품을 보면 아, 그때 당시에 광인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는가. 그냥 막 돌아다니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 하고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모험을 하는데 그 모습이 싸우고. 사실은 이제 예, 그렇죠. 풍차랑 싸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어리석고 좀 없어 보이는 결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우리 세계의 진실을 폭로해 주기도 하는 예, 광인의 입을 통해서 진실을 폭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들을 쭉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약 한 15세기 경까지만 해도 광기라는 게 우리 삶의 일부였고 특별히 이걸 뭐 경멸하거나 함부로 취급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중세 혹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광인들을 이렇게 추방하려는 시도들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좀 이 문헌에서 의미 있게 다루는 게 광인들의 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좀 미치광이 혹은 정신병 뭐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네에서 모아서 배 타고 딴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잠깐 있다가 또 딴 데로 보내고 그래서 계속 유랑하는. 아, 고정되게 살게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 예. 네, 수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치워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데다 보내는데 이 방식이 문제 뭐냐면 다른 데 갔는데 얘네들이 또 들어서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네.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서 너네끼리 살아라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 곳에 고정해서 살게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전자죠, 전자. 다른 곳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에서도 이제 얘네들을 따로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광인의 배를 태워서. 그럼 돌고 도는 거죠. 다시 들어오는 거죠. 똥 돌려준다. 예전에 그 개를 생각할 때, 요즘은 이제 내 개잖아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냥 동네 개였잖아요. 네. 아침에 여기서 밥 얻어먹고, 점심에 저기서 얻어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저기 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동네 개. 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광인들의 배라고 하는 개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러 사회 공동체, 우리 마을에서 이 사람들을 포용하지 말고 우리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자, 떠돌아다니게 하자.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쫓아내려고 한 거였네요. 그게 네네. 어떤 뭐 긍정적이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치우려고 하는 거지. 네. 추방을. 예, 추방은 추방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고 자유가 보좌되는 상황이고 뭐 인신이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푸코는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일반인 혹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광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광인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광인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양한 다양하겠죠. 평가가 있을 무서움을 수 있었다.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좀 만날 수 있었고. 동정심을 가지기도 했고 거기서 뭔가 다른 걸 느꼈을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그렇죠. 거고. 예, 적어도 광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고 말을 섞고 그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게 가능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광인들에 대한 인식이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1650년대경 17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푸코가 또 이제 그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이 철학자를 인용을 하셔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래서 이 인식 변화의 첫 번째 징후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데카르트지 뭐. 그렇죠. 근대 하면 데카르트 아니에요. 네, 근대의 아버지 데카르트가 여기서 또 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실제적으로도 1630년대, 40년대 뭐 이때쯤에 저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데카르트가 우리 방송이 참 좋은 게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데카르트 저희가 나왔죠. 데카르트 편을 들으시면 데카르트가 절대로 회의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방법적 회의라는 과정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중에 다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감각 정보들, 빛이나 소리 이런 것도 내가 이거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 내 감각기관이 나를 속이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야 하고 날려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뭐 수학적인 진리,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것도 악마가 나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푸코는 여기서도 데카르트가 광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찾아내요. 아, 네. 예,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글이 있으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데. 나도 그 책을 읽었거든요. 성찰 방법 서설 다 봤는데 거기서 이 데카르트가 광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예, 근데 이분 그걸 어떻게 또 찾습니다. 예, 진짜 대단합니다, 이분 진짜. 푸코. 근데 예. 저는 이 푸코 방법론이 개인적인 천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또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파리에서 그쵸. 고등사범대학에 가려면 대학에 진학한 수재들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야 1등급, 되니까. 1등급. 네. 그래서 엘리트여서 이렇게 천재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 머릿속에 이제 디테일한 구조를 그린 다음에 그거에 정보를 인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절박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 시대상이랑 연관된 학문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푸코가 고고학적 방식이나 계보학적 방식을 취해서 사람들이 비정상 혹은 관계라고 규정하는 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었고 그 밑바닥에는 그 시대상마다 달라지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규정되는 이제 주체, 학문적인 담론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쨌든 자기 개인 문제에서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성적으로 동성애적인 그렇죠. 이제 입장에 취해 있으니까 그 사회에서 규정하기로 푸코는 비정상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크면서 계속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느끼니까 이게 실제로 예전 고대서부터 문제가 됐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 원인을 이제 규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으면 모든 걸 다 뒤지는 거 소설도 뒤지고 역사적인 문화도 뒤지고 네, 보통 그렇게 것도. 절실하면 술을 먹거나 그렇구만. 예, 그럴 텐데. 사실 김도인이 하는 방식으로 푸코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네. 왜 자꾸만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비이성 이런 거 자꾸 분리하려고 하느냐. 왜냐면 자기가 항상 억압받아왔던 비정상, 비이성적인 측면으로서 규정되는 동성애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역사를 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정당화한다기보다 당연히 자기한테 그런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게 근본적인 이해하려고. 심리잖아요. 저희가 성격 심리나 예를 들어 성격장애 했을 때 너무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정말 좋았어라는 거는 그 내용을 듣고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런 거고 푸코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자기 비정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사회적인 지탄이나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럼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 절실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난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비정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학문적으로 밝혀본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것도 있고 또 동시에 이제 니체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보학이나 고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어렵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옛날 것들, 문헌들에 대해서 자꾸 고증해 나가는 거잖아. 왜 그 방법을 취하냐면은 그걸 믿지 않았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입장,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와서. 그러한 학문적 이념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방법론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지. 과거에 어떻게 이 어휘가 사용되는가를 고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 아니에요. 감론을박에 오가고 있는데 제 견해에 따르면 이분은 어떤 신의 선택을 받았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이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하면서 가면 푸코가 왜 이렇게 광인적인 모습으로 문헌을 분석했는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신의 선택. 두 번째로는 이제 김도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삶의 절실성. 그렇지, 삶의 절실성. 세 번째로는 이제 그가 받았던 그 학문적인 영향에 측면이 대한 있다. 방법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향으로 데카르트를 또 읽다가 광기와 관련된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그 책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혹시 미치지 않았을까를 의심하는 대목이 나와요. 데카르트가. 네,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감각 정보도 의심해보고 뭐 수학적 진리도 다 의심했는데 다 이건 의심 가능해. 오케이 됐는데 혹시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바로 결론을 냅니다. 왜냐면 야 내가 미쳤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 흔히 하는 말이네요. 미친 것 같은데? 흔히 그러잖아요. 미친놈은 자기가 미친 줄. 그렇죠. 미친놈이 어떻게 자기가 미친 줄 아느냐. 혹은 뭐 자기가 미쳤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광인이냐. 이런 간단한 이유로 내가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은 없애버리거든요. 선택지 자체는. 비슷하네. 나는 생각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도 유사하네. 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푸코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유하는 사람, 즉 데카르트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미쳤다고 가정할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데카르트가 그렇게 생각했다. 네, 데카르트가 그렇게 생각했고 푸코가 이 구절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해요. 왜냐하면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이 이제 사유한다는 것, 즉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개념의 범주 안에는 광기 혹은 미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동의한 거네요, 데카르트의 말을. 그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푸코가. 데카르트는 사실 광기가 주 관심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쩍 한마디 하고 지나간 건데 푸코는 이 구조를 갖다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춘 거죠. 데카르트가 어떤 그 이성의 영역으로부터 광기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시켰다라고 보는데 이런 어떤 언급 자체가 자기가 읽은 문헌 중이겠지만 그때 당시 나온 문헌 다 읽었으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언급이다라고 평가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푸코가 먹을 땐 이거지. 데카르트는 자기 순환적인 논법을 사용함으로써 이성을 보호해. 그러면서 이제 반이성을 아예 배척하게 되는데 푸코가 관심을 기울였던 건 바로 그거였던 거지. 네. 어떻게 해서 이성 중심주의로 상징되는 데카르트가 반이성, 광기라는 것을 어떻게 배척하게 되는가.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 작은 구절에서 이제 그걸 그 첫 번째 징후라고 해석을 해요. 이거를 푸코의 제자였던 데리다가 비판하지 않나? 예. 이거 잘못 읽었다. 제자까지는 아니고 연배가 아주 많이 차이는 나진 않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수업을 들었다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기엔 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사실 두 분이 한번 붙습니다. 그러니까 데리다의 핵심은 데카르트가 그 정도까지 얘기는 안 했죠, 형님. 그 정도였던 거야? 광기를 완전 추방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비판하고 이제 좀 설전이 오갔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설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데리다도 광인이라는 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도 워낙 두 슈퍼스타가 싸웠기 때문에 이제 좀 싸움 구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푸코에 따르면 데카르트가 광기를 이성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성과 광기가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 데카르트가 완전히 광기를 추방해버렸다. 그 첫 번째 인간이다. 이런 짓을 이제 철학자들이 잘합니다. 좀 이렇게 과한 면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데카르트가 했던 게 정말로 추방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맞는 것 같아. 이제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성 중심주의가 사회를 장악하게 됐고 그렇죠. 비이성, 광기라는 것이 내몰리게 됐다라는 건 사실이니까. 네. 이제 철학 쪽에서 징후를 살폈다면 또 두 번째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푸코는 이걸 대감호 사건이라고 불러요. 대감호? 예. 그래서 1656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가 어떤 해냐면 프랑스 왕이 프랑스 전 국토 안에 구빈원을 설립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이제 그 거린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몽땅 다 감금한 다음에 물과 음식을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일종의 수용소 같은 겁니다. 아, 네. 좋네. 난민 수용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처음 거의 대대적으로 이런 시도가 일어나요. 네. 거의 뭐 서구 역사에서는 최초의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전에는 뭐 먹고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길바닥에서 저기 뭐 한 푼 달라고 거린들이죠. 네, 구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뭐 취업 준비. 예. 그렇군요. 예, 스펙 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구빈원에 있었겠죠. 수용하는 대상은 누구였던 거예요? 최초의 그 대상은 원래는 이제 그 거린들이었어요. 거린들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린들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가면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삼청교육대 같은 느낌이 살짝.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일종의 삼청교육대 느낌들. 그래서 범죄자라던가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막 그 딱 갖춰진 교도소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자라던가 뭐 매춘부, 마녀로 몰린 여자들 아니면 뭐 저기 뭡니까 뭐 사기꾼들 이런 놈들이 다 실업자. 들어가고 보기 싫은 사람들 싹 다 집어넣은 거군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잉여들을 싹 갖다 넣는데요. 일단 우리도 싹 들어갔겠네. 저는 아닙니다. 사회적 잉여들을 독방을 쓰실 겁니다. 아이, 독방이야. 그래서 이게 시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구빈원 원장이 수용된 인원에 대해서 재판, 체벌, 뭐 지시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종의 준사법기관이고 프랑스 절대 왕정이 만들어낸 시민 통제기관 이렇게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사람을 때리는 기둥이라던가 뭐 쇠사슬, 유치장 이런 게 다 지하 감방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감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때 처음으로 쫙쫙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그거였어요? 아니면 처음엔 사실 구빈원으로 정말 시작했는데 변질된 건가요? 의도는 구빈원으로 시작된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의도대로 했던 거겠지. 이 사람들을 또 교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뭐 체벌이나 그것이 가장 그쵸. 도의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굉장히 좁고 더럽고 악취나는 골방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는 형태에서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많을 때는 파리 시민 전체의 한 1% 가까이 6,000명 가까이가 수감된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대형 수용소 시설, 뭐 감금 시설이 등장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너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의 그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당시에도 너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구빈원 간다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완전히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대감금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푸코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구걸하고 무의도식하는 사회적 잉여들, 소위 말하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는 이제 빈곤함이 원래는 좀 미덕처럼 여겨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청빈하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없이 살고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청렴함을 보여주는 미덕이었는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뭐 칼뱅의 예정설 이런 게 나타나면서 돈 없고 이런 게 악덕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따라서. 그래서 게으름의 상징같이. 그렇죠. 부지런하게 일해서 모은 부는 오히려 하느님의 어떤 선물,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논리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모습 아닙니까? 한국 그렇죠?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을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 논리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것던 것 같아. 그 자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든 종교에서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나눠주는 것이 좀 당연하고 사회에서 그걸 감싸 안는 것이 성경적으로 당연하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뭘 먹고 살았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이게 카톨릭이겠죠? 교회에서 주는 빵 있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그 빵들이 있고 그냥 빵을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그거로 이제 생계라기보다는 이제 그 허기를 달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을 걸 돕는 건 우리 공동체의 의무다라고 이제 보는 개념들이 있었다면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계 이후에는 좀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도덕과 타락의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난 혹은 이제 이렇게 구걸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게 하느님의 일종의 징벌이고요. 나태와 악덕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죄되어야 할 어떤 도덕적 결함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읽은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약 100페이지. 죽이죠. 좋다. 쉽네 이 책. 간단하고만. 강 선생님만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900페이지도 뭐 금방금방 읽는 거죠. 감시와 처벌 한번 하죠 다음에. 푸코. 좋은 세상 아닙니까? 타인의 노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서. 푸코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유럽이 종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사회가 어지러웠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의 도식하는 잉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서 이탈된 농민들이라던가 뭐 일자리를 잃은 뭐 직공들 아니면 탈영병, 뭐 가난한 대학생, 병자, 뭐 취업 준비생, 아르바이트생, 일개 팟캐스터. 반정부 방송 하는 사람들. 반정부 세력도 있었겠죠 이때 당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이 책에 따르면은 파리 주민 한 10만 명 가운데 뭐 거의 3만 명 가까운 거린들이 우글우글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이 지금처럼 번영하기 전에 사실 진짜 거지들 아니에요, 얘들. 당시 중국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은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게 진짜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겨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뚫리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하게 된 그런 때였는데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목적은 이 잉여들, 얘들을 싹 넣어버리자, 청소해버리자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 경제적 이유도 있었고 앞서 말했듯이 어떤 도덕적 이유, 이놈들을 다 단죄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져서 대감금, 대감호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광인들도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광인들도 뭐 사회적으로 노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무의도식하는 인간 쓰레기로 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인들도 이때 다 같이 무리에 휩쓸려서 수용소에 감금이 됐고요. 갑자기 광인들이 이런 취급을 당한 건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노동하지 않는 존재, 사회적 잉여라는 존재라는 식으로 이제 사회 주류의 도덕 규범에 의해서 처음으로 배제당하고 고립되는 사건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용소에 보면은 이제 각종 범죄자라든가 성병 환자라든가 매춘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졸지에 이 광인이 그 부류랑 같이 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엮여서 그 일종의 사회적 단죄의 대상, 도덕적 단죄의 대상이 돼가지고 치료를 빙자한 학대를 당합니다. 막 피를 뽑고 막 강제로 설사약 먹여서 뭐 이렇게 체액을 뽑아낸다고 해가지고 그런 하고 뭐 고행한다고 해가지고 육체의 고통이 너의 죄를 씻으리라 하면서 두드려 패고 이런 거 있죠.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치료가 갑자기 시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치료라고 했던 것 중에는 피 뽑는 게 있잖아요. 피 뽑는 거는 역사적으로 당시에 나쁜 기운을 뺀다고 계속 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사혈 방식. 네. 사혈이라고 하죠. 네. 계속 그걸 해요,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가 모자라서 실제 왕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래? 그 정도로 많이 빼?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했다기보다 그때 실제 의학적으로 처치됐던 방법. 최신 의학이었구나. 네. 그때 당시로서는 그랬죠. 네. 예. 강제로 헌혈을 계속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인들이 동물 취급으로 당하는 단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광인들 중에 좀 난폭해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완력이 좀 세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지? 예. 그런 것들이 자꾸 목격이 되면서 이 광폭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거부감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광인들을 침대나 벽에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감금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손발을 묶어가지고 돼지 우리에 이렇게 던져놓고, 뭐 개처럼 사슬에 묶여 있기도 하고, 뭐 동물원 우리 같은 철창에 가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동물성의 이미지, 야만적인 동물성의 이미지까지 추가가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가약이죠. 그렇죠. 예, 미친 게 메가약이다. 그 개념이 이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또 학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세기부터 갑자기 이 광기의 개념이 이성 혹은 도덕과 대립되는 비이성, 부도덕의 개념과 결부되기 시작했고 또 법의 제재를 받고 감금되어야 될 사회 악이 돼버렸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면은 고대와 중세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평가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같이 공존했었던 광인이 근대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 집단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지.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이성이 아닌 것들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는 뭐 병자 아니면은 뭐 정신병자, 그 다음에 부도덕한 사람들,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이성적이지 않은 우리가 배제돼야 되는 타자로서 규정됐다. 그게 결론인 거죠. 근데 아까 적어도 질문을 했었던 거였는데 계속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신병, 여기서 말하는 그 광인이라고 하는 정신병자잖아요. 그 정신병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 범위가 넓은데 느낌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 무당이라든가 뭐 그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이 항상 이제 술 취하고 약간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정신병과 중세에서의 추방하려고 했었던 정신병과 근대 이후에 이제 구빈원으로 묶어놨었던 격리했던 정신병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넓은 범주를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푸코가 좀 입맛대로 선택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지가 이렇게 좋았어라고 하면서 얻은 것들은 약간 어떤 무당의 느낌을 우리가 그 정신분열증이라든가 그 우리가 흔히 그 망상 있다 조현병이라든가 혹은 뭐 간질 환자랑 다르잖아요. 분명히 당시에도 다르게 인식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고대 그리스는 이랬었어 취급이, 그리고 중세는 이랬어, 근대는 이랬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넓은 범주에 있는 거 일부만 쏙쏙 빼는 느낌이 들어서 난 독실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래요 지금.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기라고 하면 정신병이라고 했을 때 그 어휘라는 것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역사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야. 네. 아,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가지고 오늘 푸코의 그 광기에 대한 역사 변천을 다루는 게 깡쌤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깡쌤이 아까 말씀하실 때 푸코 사상 자체가 되게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이거 특징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광기의 역사에다가 적용한 방법론을
푸코 본인은 고고학적 방법론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방식을 취하냐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동성애자여가지고 너 비이성적이야 라고 해서 나를 부도덕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처벌하는데 푸코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개념 자체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보편타당하게 변화 없이 유지된 정의나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 달라진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광기라는 개념이 있으면 시대마다 광기라는 범주를 형성하게 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니까 지금 독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시대마다 정의하는 광기라는 정의는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근대에 와서 우리가 그 광기라는 것을 부정적이고 우리와 다른 것으로 교정하는 것으로서 규정하게 됐는가를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실이 말한 것처럼 고대는 약간 무당이나 신비적인 영적 능력 있는 사람들 광기 범주로서 사람들이 봤는데 그게 이제 중세에 오면은 근면성실한 도덕성이 떠오르니까 그거와 반대돼서 사회 도덕성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타락하는 거를 아주 광범위하게 묶어서 얘네들 다 광기의 집단이야라고 본 거고 19세기가 넘어오면 병리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의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신체적인 질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묶어가지고 광범위하게 이 사람들이 광기 범주다라고 묻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언어에 대한 책이네요. 광기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텍스트 분석. 네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중세 시대에 푸코가 나타났어요. 네. 그럼 중세 시대는 얼마 전에 그리스 시대에는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신적 존재와 연결해서 두려움과 광기라고 하는 것이 일부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 중세의 푸코는 오늘날은 이거를 추방하려고 한다 하면서 문제의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아니야 그리스 시대 그 사람들과 지금은 다른 부류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 시대에서 무당과 지금 우리가 추방하려고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다른 부류야. 너는 왜 그거를 같은 미친 사람에 대한 대접과 의미가 달라졌다고 주장을 하냐. 아니다 다른 부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지 그렇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무녀 혹은 이제 마녀라고 했을 때 달라진 건 없어. 무녀나 마녀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존재였을 수도 있지. 그 사회 안에서 무녀 혹은 정신병이라는 말이 쓰이는 어떤 방식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무녀일 때는 심성하고 괜찮았었는데 마녀가 되는 순간 배제와 태워버려야 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왜냐면 거기 구비인원에 수용됐던 사람들이 같이 수용되잖아. 근데 구비인원에 수용됐던 사람들은 근데 이유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증상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네, 너무 달랐은 그거에 이 사람이 그걸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증상이 그 역사적으로 A가 뭐 중세 시대에는 정신병으로 진단됐다가 뭐 근대에 오면서 아닌 것으로 됐다. 이걸 추적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 증상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적으로 미치광이, 뭐 정신병, 정신 이상. 이라는 개념, 인세니티, 영어로 하면 이제 인세니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작업은 그러니까 인세니티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지 다른 문헌과 관계 속에서 그 맥락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마다 그 쓰임새가 계속 바뀌었으니까. 광인하니까 뭐 좀 더 넓히면 차라리 이해가 편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 누구냐는 거야. 비정상, 이상한 너무 넓은 범위라서 느낌이. 그거를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 정신적인 어떤 병에 대한 그 분석이 근대나 와서야 조금 이제 기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대망상이 있고 뭐 이 개념 정립 자체도 사실 최근에 다 개념 정립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게 좀 이제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푸코 같은 경우가 이 책의 2부를 제가 말씀을 뺄 건데 2부. 예, 2부가 정 압권입니다. 그래요? 푸코가 정신의학 쪽인가 그쪽으로 박사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까요? 아니요. 17세기에서 17세기, 18세기에 정신의학과 관련된 문헌들을 다 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병의 그 내용을 규정하고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있고 그 치료법은 뭔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싹 분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 2부에 와서는 그걸 더 세밀하게 거의 300페이지인데 죽음입니다, 진짜. 읽어보세요. 한 15분이면 10줄이면 되겠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해한 게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대로라고 하면 그런 거네요. 그냥 정신병자라고 하는 그 광인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광인으로 묶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대우했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의 역사인 것 같아요. 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고 이렇게 대우했다가 아니고 푸코가 관심을 중요한 갖는 부분이죠. 거는 광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대우했고 다음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대우했다. 이게 바뀌었다. 근데 그 광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독실이가 되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푸코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뭐 거부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후기 구조주의자로 묶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구조주의나 후기 구조주의는 언어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예, 언어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구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언어라는 것이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후기 구조주의에 와서는 확정되지 않는다. 언어라는 것이. 이거 드러나네요. 여기서도. 그렇지. 계속해서 미끄러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고방식. 근데 왜 언어가 중요하냐면은 말이 어려질 수도 있는데 그 언어는 개인의 주체성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휘가 규정된다라고 하면 인간이라는 게 고정불변한 이성적인 존재로 규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라는 어휘 자체가 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중심주의나 보편성이라는 것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전제 안에서 푸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사실 이제 독실님이 항상 그 어떤 철학 영재다운 질문들 그러니까 날카롭게 잘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나 이제 그 철학계의 알파고 푸코를 의심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날카롭게 입장을 다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잠깐만 쉬었다가 그렇다면 이제 근대 이후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깐 재밌습니다. 쉬시지요. 네.